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예상 강수량 남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20mm인데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돌풍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 흐리면서 한낮에 23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토요일인 내일도 하늘 흐린 가운데 오후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서 등을 사칭해서 거래처에 대신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계에서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원주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개최하는데요.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시민주도형 전시를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5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최초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이 오는 24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관내 어린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 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지난해 11월 명칭 공모를 통해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름을 확정한 뒤 지난 3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도서 17,770권을 비치하면서 한 달간 임시 운영에 나서는데요. 정식 개관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1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또는 정보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최대 36만 원의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비용도 지원합니다. 횡성군이 군민 참여와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회관을 건립합니다. 자원봉사회관은 의파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봉사문화 확산의 허브로 기능하게 됩니다. 현재 횡성군 전체 인구의 27%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으며 매년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거래처에 대신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짚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네, 자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서 등의 기관을 사칭한 지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전국적으로 군부대나 소방서, 교도소 그리고 최근에는 연예인을 사칭한 다양한 전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예.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군부대를 사칭한 전화 사기 범행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경찰청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돼서 전국의 사건들을 병합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약 1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총 한 315건 정도가 현재 피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약 34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고, 교도관을 사칭하다든지 또는 소방서를 사칭하는 건수는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되면 훨씬 더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군 부대 관련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는 편이고, 거기에 다른 기관을 사칭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수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전과 비교해서 좀 두드러지게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주로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또는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패턴들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2개 정도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평소에 이 물건을 주문해서 신뢰를 쌓은 그런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부대를 사칭해서 방탄복과 같은 그런 물품들이 기관에 필요하니까 먼저 대금을 결제하라라고 하고 이제 도소모의 업체에서 싸게 구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입금되게 되면 그때는 사기범들이 잠적하는 방식들로 범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인근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군부대 소속 간부다라고 본인을 사칭을 하고 많게는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이후에 다시 전화를 걸게 되는데 부대에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까 전투식량이나 식자재 등을 먼저 구입하고 대신 금액을 입금해주면 오후에 가서 그 금액을 결제해주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금을 먼저 입금을 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죄를 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할 것처럼 고객으로 둔갑을 해서 거절하기가 어렵게 또 믿음이 어느 정도 가게 다가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인 거고 거래처에 대신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직감한 뒤에 은행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준이랄 게 따로 있을까요? 예, 이제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교도관이나 군부대를 사칭하는 범행들은 사실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기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은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나 교도관을 사칭하는 범죄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보이스피싱으로 보기가 어렵고 사기범죄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범행은 진전하고 진보하는데 수사나 법과 제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저도 설명을 들어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과 사기의 차이가 무엇이고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쉽게 구별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제 결국은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을 오인시키는, 그러니까 잘못 각인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망, 즉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망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그런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가 결국 사기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 주로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수법이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긴급한 상황을 조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범죄와는 다소간 좀 상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전화 사기 역시도
고전적인 보이스피싱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형태의 사기의 한 종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조금 상이한 측면, 다소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참 그래도 이걸 현실에 적용하고 내가 만약 당한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우리가 엄격하게 해석한 탓에 이렇게 신종 범죄들이 생길 때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으로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이 피해가 확산된 지역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난 전화의 가능성 또는 뭐 이런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결국 굉장히 크게 역설을 했고요. 때문에 홈페이지에 뭐 주의하라라고 하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고, 경찰서에서는 사기 수법이나 예방법을 안내하는 그런 홍보물도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법과 제도가 범행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업주분들께서 먼저 관련 내용을 좀 면밀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국가기관에서 어떤 사적인 업체에 대해서 먼저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화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고요. 즉각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연락 온 번호를 그러면 112에 전화해서 이 번호 좀 조회해봐 주세요 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바로 입금을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우리가 섣불리 입금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추적만 해도 어느 정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인 해결책, 그럼 어떤 것이 있을지 당부사항과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업주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 범행 패턴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자금 수거책이라든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총책들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경찰이 뭐 이런 국제적인 공조를 좀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관련된 기사를 단순하게 사실 위주로 보도하기보다는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경찰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연합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 업주분들을 좀 방문해서 전단도 나눠주고 피해 사실도 알려주고 또 피해 예방법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이 라디오 듣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원주시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함께 이룬 70년을 주제로 오는 6월 1일까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올해 원주시로 승격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네. 승격 70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 조금 특별하게 열린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앞서 시민 소장 유물을 공개 모집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원주 역사와 시민 개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물품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전시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주도형 전시라고 합니다. 네. 모집을 통해서 최종 6명이 선정됐는데요. 지난 1991년에 창간된 지역 저널인 치약 저널을 비롯해서 역사박물관이 소장 중인 이재걸 화백의 작품 7점, 송기성 민화 작가가 꿩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 수십 년에 걸쳐 모은 신문 스크랩, 성석환 선생이 주도해 창간한 원주신문, 오병세 선생이 수집해온 문화유상 등 6명의 그 역사 물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치약 저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창목 선생은 이번 전시를 통해 30년 원주를 다시 회고하게 됐다며 지역 월간지 발행에 뛰어들었지만 멀고도 험난한 길에 부질없는 일을 했다고 여겨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유창목 선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지금 사람들 모를 텐데 사이비 기자니 사이비 언론이니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죠. 나 또한 이런 간행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오해나 받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역의 또 하나의 언론이 아닌 주민들의 징검다리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책 표지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꼭 달았고, 책마다 치약저널의 주인공은 원주 시민입니다. 언제든지 살갑게 다가갈 수 있는 월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또 그들의 창작 활동을 우리 원주 시민들, 독자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수준 높은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월간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유창목 선생 외의 분들도 궁금한데 또 어떤 분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먼저 조흥상 여사님은 원주의 봉사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으신 분입니다. 평생 교직에서 근무하시며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지만 퇴직한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특히 36사단 장병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하시는 등 민관군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구순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새벽을 여는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흥상 여사님은 오랜 기간 모아온 신문 스크랩 서너 권을 기증하셨는데요. 100권을 목표로 20여 년 전부터 신문 기사들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또 성석환 선생은 지역신문 원주신문을 창간하신 분인데요. 국제 로타리 클럽 강원지부 창립, 재건 국민운동, 지역 언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왔다고 합니다. 전시관에서는 성 선생이 창간한 원주신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세 선생은 원주 기독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40년 동안 원주에서 근속하며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인물인데요. 평소 화훼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오 선생은 세란 플라워를 운영하며 꽃을 통한 문화교류에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오랜 시간 민화의 매력에 이끌려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송기성 작가, 평생 원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며 예술의 길을 걸었던 이재걸 화백의 작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역사박물관 정동환 학예연구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는 원주시 성격 7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된 전시로 원주시와 원주 시민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원주 시민들의 이야기들 중 원주시라는 공동체에 기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신청자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신청 제출품들을 취합하여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 기존 역사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재조명하여 원주 시민을 위해 노력한 기증자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 또 기타 공휴일의 이 길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관람이니만큼 박물관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시어 관람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원주 시민으로서 공헌한 6분들의 활동을 통해 원주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주 시민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물품과 유물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오는 6월 1일까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니까요.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나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해 주신 소식으로 청년 연극인들이 원주에 둥지를 튼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국립극단 산하에 신설되는 청년 중심 연극 전문단체인 국립청년극단의 상주 지역으로 원주가 최종 선정된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서 원주시는 공연장 및 창작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협력 계획을 인정받으면서 국립청년극단을 유치하게 됐고요. 앞으로 치악예술관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연습실을 확보해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일상에서 공연 예술을 가까이 누리며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청년 연극인의 창작 거점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주시는 상반기 중에 문체부, 국립극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에 12월 중으로 첫 정식 공연 개최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극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청년 중심의 문화 콘텐츠 확산 등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고요. 제가 계속 강원도 지역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 향후 기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 극단 공모도 전국 각지의 문화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치를 계기로 시민들이 공연 예술을 가까이 누리면서 문화 격차가 해소되고 청년 연극인들에게는 창작 거점 도시로 거듭나는 원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의 바람이 점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원주 지역 청소년들이 또 예술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뽐내는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 원주지회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제29회 원주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청소년 예술제는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펼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며 예술적 열정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이며 예술적인 자율성을 기르고 각 분야의 창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 큰 창의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행사는 어울림마당, 박경리 문학공원, 치악예술관 등에서 진행이 되고 문학, 연예예술, 국악, 음악, 미술, 연극, 사진 등 7개 분야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주요 행사로는 트로트, 가요, 댄스 페스티벌도 있고 미술 체험과 건축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 사진 공모 전시회, 국악 행사, 청소년 백일장 등이 열린다고 하니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이 펼쳐지는 예술 무대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 세계를 만끽할 수 있겠네요. 자,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회 소식도 들려주시죠. 네, 우선 원주 갤러리원에서는 인동욱 원주 민족미술인협회장의 개인전 그림처럼이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인동욱 작가가 일상의 구조와 감정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회화작품 20여 점을 선보이는데요. 일상 속의 구조적이면서도 선택적인 장면들을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구성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작품 속에는 평범한 집과 사람, 반려동물, 사물 등의 익숙한 소재들이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이는 듯 감각적으로 배열되는 무언가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일상이 축적되어 이루어지는 삶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원주 아미쿠스 갤러리에서는 아틀리에 그림 정원 회원전, 같이 걷는 그림 산책이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전시 주제처럼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
일상 속의 따뜻한 순간, 그리고 세대를 잇는 예술의 교감을 담아낸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고요. 장르도 아동미술을 비롯해 식물 세미라로 불리는 보타니컬 아트, 어반 스케치, 감성 아크릴화, 페나, 수채화 등으로 다양합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니 정말 산책하는 느낌으로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며 즐기시면 좋을 듯하고요. 예. 영월에서는 국내 최대의 사진 예술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13일부터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의 공모 수상작가, 초대작가 전시회를 개최 중인데요.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추천작가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장에 걸리고요. 또 지난 4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공모심사로 결정한 대상작인 이항용 작가의 그들만의 버스킹을 비롯한 370점의 수상작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 분야 공모전 중 최고 권위를 가진 행사이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사진 전문 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의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전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 소식까지 알차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